사랑을 너무 많이 주는 어른과 사랑을 조금 아껴서 주는 어른,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가족에게서 더 멀어지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많이 줄수록 더 가까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답은 아마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일 겁니다. 너무 많이 주는 어른이 오히려 가족을 잃습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어쩌면 조금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한 가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가정의 시작과 끝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먼저 찾아오는 어른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점점 멀어지는 어른이 있습니다. 두 어른의 차이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학식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사랑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는 우리 어르신의 몸과 건강에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외로움을 느낀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기억력이 흐려질 위험이 한참 더 높았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외로움은 마음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뇌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가족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문제는 곧 우리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12가지 이야기를 천천히 나누려 합니다. 첫째, 왜 너무 많이 주면 도리어 멀어지는가? 둘째, 자녀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부부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지혜. 넷째, 돈을 베풀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제. 다섯째, 고슴도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리의 지혜. 여섯째,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법. 일곱째, 외로움이 우리 몸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여덟째, 붙잡지 않고 기다리는 힘. 아홉째, 말을 아끼는 어른의 품격. 열째, 스스로 서는 어른의 자존감. 11째,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12째, 향기로 곁에 머물게 하는 사랑. 6시간이 아니라 길게 잡아도 여러분의 한나절을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주는 만큼 상대도 기뻐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자주 관계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는 사람의 선한 마음과 받는 사람의 실제 감정 사이에는 때로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쌓인 것들이 어느 날 조용히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의 빚 장부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참 젊었을 때 가까이 알고 지내던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시어머니는 정말 복이 많은 분처럼 보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며느리 몫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손주들의 학교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께까지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분의 배추은 끝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며느리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를 두다니 복도 많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그 며느리의 얼굴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굳어졌습니다. 저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그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늘 숨이 막힙니다. 갚아도 끝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집에 가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왜 숨이 막힌다고 말하는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사람은 본래 자존심을 가진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받기만 하면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사가 서서히 부담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장부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만큼 받았다. 언제 갚아야 하는가?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빚의 감각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조여옵니다. 사람은 자신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존재로부터 본능적으로 멀어지려 합니다. 이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빚의 무게는 며느리의 가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무게는 결국 아들의 어깨 위로 조용히 옮겨갑니다. 아내의 불편함은 남편의 침묵이 되고 남편의 침묵은 어머니와의 거리가 됩니다. 아무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몸 이야기를 하나 보태야겠습니다. 이렇게 갚지 못한 빚의 감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늘 마음 한구석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만성적인 마음의 긴장은 혈압을 끌어올리고 잠을 얕게 만들며 심장에 천천히 부담을 줍니다. 가까운 사람 사이의 불편함이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는 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배철의 절제는 단지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신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주되 헤아리십시오. 베풀되 상대의 마음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건네는 것은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도 결국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줄 때는 흔적을 남기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해주었다는 말을 덧붙이는 순간 그 도움은 선물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릇이 작은데 물을 자꾸 부으면 물은 넘쳐 바닥을 적십니다. 며느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며느리를 생각합니다. 그분은 시어머니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숨 쉴 공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주지 못한 시어머니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랑의 다른 언어를 미처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가장 오래 기억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알맞게 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첫 번째 지혜를 마음에 새겨둡시다. 사랑은 양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자리,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다가가도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상대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진 가장 깊은 본능입니다. 제가 80이 넘었을 무렵 한 지인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집의 시어머니는 매우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평생 살림을 도맡아온 그분에게 집안일은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들어오자 그분은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밥상에 간이 좀 싱겁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손주의 학원 선택에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며느리가 고른 커튼 색깔까지 우리 아들이 저 색은 싫어한다며 바꾸기를 권했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가족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한 줄씩 기록이 쌓여 갔습니다. 간섭받은 밥상, 부정당한 육아 방식, 무시당한 취향, 인정받지 못한 선택들, 그 기록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늘 공손했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났을 때 그 가정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가면 제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며느리에게 그 집 살림은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닙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육아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한 사람으로서, 한 어머니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자꾸 다른 손이 들어오면 그분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삶을 빼앗긴다고 느낄 때 반드시 저항합니다. 그 저항이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거리두기로, 때로는 아들을 통한 간접적인 갈등으로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섭과 관심은 다릅니다. 관심은 상대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있는 것입니다. 간섭은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종이 한 장처럼 얇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며느리가 도움을 청할 때 손을 내미는 어른은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어른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결국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계는 며느리의 표정에 있습니다. 그분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관심이고 잠깐이라도 표정이 굳어지면 그것은 이미 간섭의 영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왕국을 인정하십시오. 그 왕국이 내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왕국입니다. 그 안에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그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둘째, 조언은 청해질 때만 하십시오. 묻지 않은 조언은 받는 사람에게는 평가로 들립니다.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올 때까지 그저 따뜻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며느리의 선택을 칭찬해 보십시오. 그 겉은 색이 참 곱구나. 이 한마디가 100마디 조언보다 그 가정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이 가정의 건강은 곧 아들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행복은 곧 어머니의 행복입니다. 그러니 며느리의 왕국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100년을 살며 제가 본 너그러운 어른들은 가장 많이 관여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조용히, 가장 품위 있게 물러설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지혜도 마음에 담아둡시다. 거리를 두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목격한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며느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보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벽에 조용히 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부부싸움에는 절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 며느리가 억울하다고 눈물을 보일 때,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자식의 고통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참아야 합니다. 그 침묵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 사이의 갈등은 밖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내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아내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자신이 힘들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그래, 네 아내가 잘못했다. 내가 한마디 해주겠다. 하고 나서는 순간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나서 주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위로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가족 갈등의 잔인한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부부는 싸우더라도 결국 서로에게 돌아갑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누군가 끼어들면 두 사람은 갑자기 공동의 상대를 갖게 됩니다. 그 공동의 상대가 바로 어머니가 됩니다. 어제까지 아들이 어머니가 옳다고 했어도 아내가 눈물을 보이는 순간 아들의 마음은 아내에게로 기웁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한 번 사이에 낀 어머니는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서 불편한 자리에 남게 됩니다. 제가 직접 알고 지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들 내외는 결혼 초에 자주 다투었습니다. 주로 돈 문제였고 때로는 육아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아들은 가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 편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위로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개입은 점점 직접적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해 우리 아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은근히 며느리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아들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한 깊은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불신은 남편을 향한 원망으로 번졌습니다. 왜 어머니가 우리 사이에 끼어드시느냐고 말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날마다 지쳐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와의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키려 했는데 오히려 아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끼어들음은 어머니 자신의 건강도 갉아먹습니다. 늘 두 사람 사이를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는 어른은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족 갈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마음의 긴장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작은 병도 쉽게 키웁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드는 그 마음이 정작 어머니의 몸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끼어들지 않는 것은 아들 부부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하소연을 해올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들어주되 판단하지 마십시오. 공감해주되 편을 들지 마십시오. 많이 힘들었겠구나. 잘 될 거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받아주십시오. 부부의 문제는 부부가 풀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두 사람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칭찬하십시오. 둘이 참 잘 어울린다. 이 말이 갈라진 마음을 다시 붙여줍니다. 가족 안에서 화살은 절대로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화살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마음으로 화살을 당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롭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가족 관계의 역설입니다. 멀리서 조용히 그러나 언제나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오래가는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지혜를 새겨둡시다. 부부의 일에는 침묵이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사이에서 돈을 헤아린다는 것을 불편해 하십니다. 가족끼리 무슨 계산이냐,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사랑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가정이 돈 문제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경우는 너무 적게 주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주어서 무너진 가정들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준 돈이 어떻게 관계를 망가뜨릴까요? 저는 이것을 방파제의 이치라고 부릅니다. 방파제는 파도를 막아주는 둑입니다. 그런데 방파제가 모든 파도를 다 막아버리면 항구 안의 물은 흐름을 잃고 천천히 썩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파도는 오히려 필요합니다.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어느 정도의 파도는 그들이 스스로 헤쳐나가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모든 파도를 대신 막아버리면 아들 내외는 끝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방파제를 원망하게 됩니다. 제가 90이 넘었을 때 한 지인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아들 내외를 위해 아낌없이 썼습니다. 집을 사주었고 차를 바꾸어 주었으며 손주들의 학원비를 대주었습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나이 들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예전만큼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용돈 주는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밤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당연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처음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받을 때는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 받을 때는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받지 못하면 서운해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형편에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주는 것이 반복되면 받는 사람의 기준선이 올라갑니다. 그 올라간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관계는 감사 대신 실망을 낳습니다. 이것이 지나친 배폐이 만들어내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아픈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도우십시오. 작은 불평까지 다 해결해 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풀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풀도록 두십시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립심을 키우고 어려움을 이겨낸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자부심이 그들을 진짜로 단단하게 만듭니다. 둘째, 도울 때는 조용히 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해주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 그 도움은 빚이 됩니다. 가장 품격 있는 도움은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도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더 보태겠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마지막 말을 특히 힘주어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돈은 자존심입니다. 돈은 자유입니다. 돈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본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붓고 노년에 빈손이 된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눈에는 이제 부양해야 할 짐으로 비쳤습니다. 사랑이 짐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을 주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진심으로 찾아오고 싶은 부모가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부담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찾아오는 관계. 그것이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방파제는 파도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파도의 힘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 조절 속에서 항구는 안전해지고 그 안전함 속에서 배는 먼 바다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네 번째 지혜를 새겨둡시다. 베풀되 절제하고 나누되 나를 잃지 마십시오.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오래된 우화에서 고슴도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 가까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너무 바짝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위에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본능적으로 찔리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적절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그 거리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면서도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정확히 이와 같지 않은가?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거리 조절을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너무 멀면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찾아내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물러서고 의식적으로 침묵하고 의식적으로 기다리는 연습을 통해
조금씩 몸에 새겨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까움이 곧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챙겨야 좋은 부모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믿음을 조심스럽게 다시 들여다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리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거리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려 했던 관계들은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온기가 열기가 되고 그 열기가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거리두기가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멀어진 관계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거리가 무너진 관계는 늘 작은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 잦은 마찰은 우리 어르신의 몸에 천천히 스트레스를 쌓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까운 사람과 자주 부딪히며 사는 어르신은 혈압과 혈당이 더 쉽게 흔들렸습니다. 반면 적절한 거리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어르신은 같은 나이에도 혈관 나이가 더 젊었습니다. 거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내 혈관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적절한 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연락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조금 넘기십시오. 매일 먼저 전화를 거는 대신 자녀가 전화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두십시오. 늘 거기 있는 존재는 안타깝게도 그 소중함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조금 여백을 둔 존재는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둘째, 만남의 횟수보다 만남의 온도를 챙기십시오. 한 달에 10번 무덤덤하게 보는 것보다 한 번을 보더라도 진심으로 반갑게 맞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헤어질 때는 늘 따뜻한 말로 마무리하십시오. 또 보자, 오는 길 조심해라. 이 말이 다음 만남을 끌어당깁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야 그리움이 생깁니다. 조금 물러서 있어야 상대가 찾아오고 싶어집니다. 적절한 거리를 지키는 어른 곁에서 며느리는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 영역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내 선택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라는 느낌. 그 느낌을 받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든든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든든함은 자연스럽게 아들에게로 전해집니다. 우리 함께 5번째 지혜를 새겨둡시다. 거리는 멀어짐이 아니라 오래가기 위한 지혜로운 간격입니다. 이제 6번째 이야기, 저는 이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바로 나만의 정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고 자신의 바람을 내려놓는 것이 덕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도 무거운 존재가 됩니다. 스스로 비어버린 그릇은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원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다 보면 그 정원은 점점 방치됩니다. 잡초가 자라고 꽃은 시들고 흙은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정원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들 내외의 삶에 자꾸 마음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내 정원이 비어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래 알고 지낸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의 임경자님은
일찍 남편을 보내고 10년을 오롯이 아들 가정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들 내외의 소식을 기다렸고 연락이 없는 날이면 불안했습니다. 손주들의 성적을 더 걱정했고 며느리의 하루를 더 궁금해했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온통 다른 사람의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분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가 부담스러워 연락을 줄였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관심이 불편해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분이 더 매달릴수록 가족은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경자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들 이야기 말고 임경자님 자신의 이야기를요. 그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기대어 삽니다. 그리고 그 기댐은 상대에게는 언제나 무게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임경자님께 3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하나, 매일 아침 천천히 걸으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매일 아침 걷습니다. 걷는 동안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느끼고 내일을 조용히 준비합니다. 아침 1시간의 산책은 그 어떤 약보다 강합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기억력이 흐려질 위험이 거의 4할 가까이 낮았습니다. 걷는 일은 다리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까지 깨웁니다. 둘, 책 한 권을 곁에 두십시오. 하루에 10페이지면 충분합니다. 그 10페이지 안에서 생각이 깨어나고 마음이 조용히 채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오래된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오래된 이야기, 오래된 웃음 속에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에 충실할 때 비로소 자녀는 마음 편히 효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리지만 진실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의 행복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달려 있으면 자식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반면 부모가 자기 삶 속에서 기쁨을 찾고 스스로 충만한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부담 없이 부모를 찾아옵니다. 임경자님은 그 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걷고 합창단에 나가고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멀어졌던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참 밝아지셨어요 하고 말입니다. 우리 함께 6번째 지혜를 새겨둡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7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음과 관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해야겠습니다. 외로움이 우리 몸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외로움을 그저 마음의 문제라고 여기십니다. 조금 쓸쓸한 기분일 뿐이라고요. 그러나 외로움은 마음만의 일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몸에 새겨지는 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깊은 외로움은 우리 몸에 미치는 해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충격적이시죠? 저도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우리는 담배 1개비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매일의 외로움은 그냥 견디며 삽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조용히 우리 심장과 혈관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혈압이 더 높고 잠이 더 얕고 작은 염증이 몸 안에 더 오래 머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혼자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 몸은 비상경계 태세에 들어갑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관은 긴장하고 몸은 늘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태세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지면 몸은 결국 지쳐버립니다. 그 지침이 고혈압이 되고 당뇨가 되고 때로는 더 무서운 병의 씨앗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60살이 넘은 분들을 여러 해 동안 지켜본 결과 가까운 사람과 자주 마음을 나누는 어르신은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보다 같은 기간에 세상을 떠날 위험이 한참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약을 더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더 먹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은 관계는 그 어떤 보약보다 강한 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푸는 것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수십 명을 스쳐 지나가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한 사람을 만나도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이 건강과 이어집니다. 가족과의 거리를 잘 지키고 배투를 절제하고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이 결국 우리 몸을 살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받는 관계가 아니라 나누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덜 외롭습니다. 텃밭에 채소를 이웃과 나누고 아는 음식을 가르쳐주고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는 기쁨은 외로움을 녹입니다. 둘째, 매일 햇빛 아래로 나가십시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단순한 일이 마음의 어둠을 걷어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햇빛을 충분히 챈 어르신은 우울한 기분에 빠질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드십시오. 함께 먹는 밥 한 끼가 한 주의 외로움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그리워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혼자 견디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마음의 일이면서 동시에 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7번째 지혜를 새겨둡시다. 좋은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보약입니다. 이제 8번째 이야기입니다. 붙잡지 않고 기다리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더 자주 전화하고 더 많이 챙기고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붙잡으려 할수록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모래를 손에 꼭 쥐면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살살 받쳐들 때 모래는 손바닥에 머뭅니다. 관계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본 관계들 중에 오래간 관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 안에는 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고 오지 않으면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응하고 청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 가족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한 곳으로 사람은 결국 돌아옵니다. 여기서 한 어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결혼한 뒤로 연락이 뜸해진 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느냐? 회사는 괜찮으냐? 며느리는 잘 있느냐?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네, 괜찮아요. 바빠요. 그 짧은 대답이 어머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매일 걸던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전화할 때마다 걱정의 말 대신 따뜻한 안부만 전했습니다. 오늘 날이 참 좋더라. 네 생각이 났다. 그렇게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세요? 하고요. 어머니가 매달리지 않으니 아들의 마음에 어머니를 향한 작은 빈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 빈자리가 곧 그리움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늘 거기 있는 것은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여백이 생기면 그제야 그 자리의 따뜻함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우리 건강과도 이어집니다. 붙잡으려 애쓰는 마음은 늘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 초조함이 밤잠을 빼앗고 마음을 졸이게 합니다. 그런데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은 평온합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마음이 평온한 어르신은 잠의 질이 좋고 그 좋은 잠이 다시 혈압과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기다림은 단지 관계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평온하게 지키는 건강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연락의 횟수를 욕심내지 마십시오. 매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끔이라도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매일의 형식적인 안부보다 깊이 남습니다. 둘째, 기다리는 동안 나의 하루를 충실히 사십시오. 아들의 전화만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내 일을 하고 내 친구를 만나고 내 정원을 가꾸십시오. 그러면 기다림이 초조함이 아니라 여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자녀이 있고 돌아왔을 때는 왜 이제 연락했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저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그 따뜻한 맞이가 다음 발걸음을 더 가볍게 합니다. 장미는 나비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비는 어김없이 장미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쫓아가지 않아도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족이 돌아오고 싶은 존재, 우리 함께 8번째 지혜를 새겨둡시다.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기다릴 줄 알면 돌아옵니다. 이제 9번째 이야기,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고 겪은 일이 많고 해주고 싶은 말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100년을 살아보니 어른의 품격은 많이 말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잘 듣는 데 있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어른은 가장 많이 가르친 어른이 아니라 가장 잘 들어준 어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힘들다고 말하면 곧바로 해결책을 내놓으려 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자식이 진짜 원한 것은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들어주기를, 그저 알아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해결하려는 말은 때로 듣고 싶지 않은 평가가 됩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배워야 할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입을 다무는 일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듣는다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에 온전히 머무는 일입니다. 자식이 말할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고 그저 그 마음에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 마음이 다 쏟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 들은 뒤에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 안에 100마디의 조언보다 더 큰 사랑이 담깁니다. 말을 아끼는 일은 우리 건강과도 깊이 이어집니다. 말이 많아지면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됩니다. 그 따짐이 작은 다툼이 되고 그 다툼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잘 듣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이 혈압을 낮추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화를 자주 내는 어르신은 심장에 무리가 더 많이 갔습니다. 말을 아끼고 잘 듣는 일은 결국 내 심장을 아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조언은 청해질 때만 하십시오. 자식이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을 때까지 그저 들어주십시오. 묻지 않은 조언은 간섭이 되고 청해진 조언은 선물이 됩니다. 둘째, 옳은 말을 꼭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옳은 말이라도 때를 가려서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옳은 말은 끝내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칭찬은 아끼지 말고 하십시오. 비판은 아끼고 칭찬은 넉넉하게, 그것이 어른의 입이 가져야 할 균형입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화살처럼 날아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박힙니다. 그러나 잘 들어준 침묵은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습니다. 우리 함께 9번째 지혜를 새겨둡시다. 어른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들음에 있습니다. 이제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서는 어른의 자존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데 익숙합니다. 내가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부담스러운 것은 아닐까? 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자주 미안해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도리어 무거운 존재가 됩니다. 미안함이 반복되면 그 미안함이 자식의 어깨 위에 얹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꾸리고 스스로 자기 하루를 채우고 스스로 자기 기쁨을 찾는 부모. 그런 부모를 보며 자식은 안심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잘 사신다. 우리 아버지는 혼자서도 단단하시다. 그 안심이 자식이 마음 편히 자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 편한 자식은 결국 부모를 더 자주 찾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른이 넘으면서 모든 일에 자식의 허락을 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옷 하나를 사도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 해도 며느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망설였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삶을 사는데도 늘 자식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으실 대로 하세요.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말에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의 삶을 즐기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바란 것은 늘 조심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당당하고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의 한 가지를 짚어야겠습니다. 바로 체면입니다. 우리는 또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떳떳하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자존심이고 살아온 세월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그 체면은 자식에게 많이 받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서는 데서 옵니다.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밝고 가장 자기 삶을
잘 사는 어른. 그런 어른이야말로 진짜 떳떳한 어른입니다. 남들이 비결을 물어보고 싶어 하는 어른입니다. 스스로 서는 일은 우리 몸의 건강과도 곧바로 이어집니다. 자기 삶을 주도하는 어르신은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삶의 목적이 분명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기력이 떨어질 위험이 한참 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몸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자식에게 맡기고 스스로 할 일을 놓아버린 분은 몸도 마음도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자존감은 마음의 일이면서 동시에 몸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 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자식에게 묻지 말고 스스로 정하십시오. 작은 결정들이 쌓여 큰 자존감이 됩니다. 둘째, 미안하다는 말을 줄이고 고맙다는 말을 늘리십시오. 미안함은 나를 작게 만들지만 고마움은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자식이 무언가 해주면 미안하다 대신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그 한마디의 차이가 관계의 무게를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챙기십시오. 건강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독립입니다. 매일 걷고 잘 자고 끼니를 거르지 않는 일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자식 앞에서 작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 세월만으로도 충분히 떳떳한 분들입니다. 우리 함께 10번째 지혜를 새겨둡시다. 스스로 서는 부모가 자식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입니다. 이제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끝없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못한 것은 내일 하면 되고 지금 못한 말은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또렷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시간 안에서 가장 아까운 낭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를 아프게 하며 보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마음의 짐을 안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들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 분도 있을 겁니다. 잘해주려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은 것 같아 억울한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모든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에게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 더 해주어야 한다는 압박, 사랑받아야 한다는 갈망, 그것들을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가볍게, 더 오래 걸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은 더 오래, 더 멀리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오래 가족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은 가족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가족 곁에 더 오래 남는 일입니다. 저는 한 어른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분은 며느리와의 사이가 틀어진 뒤 10년이 넘도록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사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밤마다 그 후회가 그분을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 오랜 후회가 그분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식욕이 줄고 잠이 얕아지고 작은 병들이 잇따라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짐이 결국 몸의 병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짧은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그동안 내가 서툴렀다.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 한 장의 편지가 10년의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며느리도 울며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날 밤 10년 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래 묵은 원망과 후회는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독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풀지 못한 분노와 후회를 오래 품은 어르신은 심장병의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그 무거운 돌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묵은 원망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하십시오. 오늘 풀 수 있는 응어리는 오늘 푸십시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둘째, 묵은 감정을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미움도 후회도 서운함도 너무 오래 품으면 내 몸을 상하게 합니다.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겠습니다. 매일 하루의 끝에 감사할 일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그 작은 감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채우십시오. 우리 함께 11번째 지혜를 새겨둡시다. 가장 아까운 낭비는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를 아프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1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마지막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향기로 곁에 머물게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힘으로 붙들려 합니다.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챙기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요. 그런데 100년을 살아보니 관계는 힘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기로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미는 나비를 쫓아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요. 그저 제자리에서 향기를 풍기며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비는 어김없이 그 향기를 따라옵니다. 우리도 그런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족이 다가오고 싶은 향기를 가진 어른. 그 향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편안함입니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사람,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곁으로 가족은 기꺼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웃으면서 거리를 두십시오. 차갑게 등을 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나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게 받고 오지 않으면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응하고 청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웃음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거리 안에서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어르신 자신도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거리는 우리 건강에도 가장 좋은 약입니다. 편안한 관계 속에 있는 어르신은 마음이 고요하고 잠이 깊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가족과 따뜻하면서도
편안한 거리를 지키는 어르신은 같은 나이에도 마음의 우울이 적고 몸의 활력이 높았습니다. 억지로 붙든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하지만 향기로 이어진 관계는 서로를 살립니다. 그러니 향기로 머물게 하는 사랑은 가족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향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권해 드립니다. 첫째, 매일 자신을 가꾸십시오.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표정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향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자기 돌봄에서 피어납니다. 둘째, 만날 때마다 좋은 기억을 남기십시오. 잔소리 대신 웃음을, 평가 대신 칭찬을 남기십시오. 그러면 가족은 여러분과의 시간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그 좋은 기억이 다음 발걸음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하나를 보태겠습니다. 헤어질 때 늘 따뜻하게 보내주십시오. 또 보자, 잘 가라, 사랑한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가장 오래 남는 향기가 됩니다. 사랑한다면 조금 물러서십시오. 그 물러섬 속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붙들지 않아도 돌아오는 관계,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이어지는 관계, 그것이 제가 100년의 삶 끝에서 가장 소망하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12번째 지혜를 새겨둡시다. 관계는 힘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2가지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내 한 몸은 늘 뒤로 미뤘습니다. 좋은 옷 한 벌, 따뜻한 밥 한 끼도 자식에게 먼저 양보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 세월을 떠올리면 저는 지금도 가슴 한쪽이 저릿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긴 세월을 견뎌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나를 잇던 그 습관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차례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노년에 자기 삶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기 삶을 누리는 부모를 볼 때 자식이 가장 마음 편해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삶을 즐기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약한 세대가 아닙니다. 어려운 시절을 온몸으로 견뎌낸 가장 강한 세대입니다. 그 강인함으로 이제는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차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저는 100살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걷고 매일 무언가를 새로 배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기보다 남은 세월을 어떻게 빛낼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세대가 가진 마지막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손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께 손주는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손주의 웃음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립니다. 그런데 이 손주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나눈 지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꾸 그 부모의 양육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먹여라. 저렇게 입혀라.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며느리에게는 평가로 들립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부모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손주와 오래 놀아주고 싶으시지요. 손주의 결혼식까지 보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해야 손주를 안아줄 수 있고 건강해야 손주와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주를 위해서라도 매일 걷고 잘 자고 끼니를 잘 챙기십시오.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곁에 있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손주와의 시간에는 잔소리 대신 사랑을 담으십시오.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조부모는 아이를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손주가 세상에서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품이 되어 주십시오. 그 품의 기억이 손주에게 평생의 힘이 됩니다. 제가 본 가장 행복한 어르신들은 손주에게 무엇을 많이 사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낸 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손주의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곁을 지키던 사람이 하나둘 떠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노년의 행복을 크게 좌우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채우면 그 시간은 독이 되지만 충만함으로 채우면 그 시간은 약이 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법을 익히는 것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혼자 지내실 때 가장 먼저 하루의 틀을 만드십시오.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어디를 걷고 무엇을 할지 그 단순한 틀이 하루를 지탱해 줍니다. 사람은 할 일이 없을 때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반대로 매일의 작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기력이 떨어질 위험이 한참 낮았습니다. 규칙적인 하루가 그 어떤 보약보다 우리 몸을 지킵니다. 그리고 혼자라고 해서 사람과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관계는 가장 강한 약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하십시오. 동네 모임에 나가고 종교가 있다면 그 모임에 나가고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거십시오. 작은 텃밭을 가꾸어 이웃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살아도 충만한 사람이 있고 함께 살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자기 삶을 스스로 채울 줄 아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혼자 지내시는 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번 웃으십시오. 오늘도 잘 살아보자 하고요. 그 작은 웃음이 하루의 색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루의 끝에는 오늘 감사할 일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 작은 감사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노년을 가장 품위 있게 보내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덧붙인 까닭은 우리가 나눈 12가지 지혜가 결국 하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을 살고 자기 몸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가꾸는 일, 그것이 가족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향한
가장 따뜻한 돌봄입니다. 우리 세대의 강인함으로, 손주를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빛내는 지혜로 우리는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효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효를 무척 귀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배웠고 우리도 그렇게 부모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자식에게도 그 효를 기대합니다. 자주 찾아오기를, 자주 안부를 묻기를, 살뜰히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도는 바란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랄수록 멀어집니다. 효도를 의무로 강요받은 자식은 부모를 찾아오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야 하니까 가고 해야 하니까 합니다. 그 무거운 마음은 결국 발걸음을 더디게 만듭니다. 그러나 효도를 강요받지 않은 자식은 부모가 그리워서 찾아옵니다. 보고 싶어서 전화를 겁니다. 그 가벼운 마음이 발걸음을 더 자주, 더 기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의무로 찾아오는 자식이 아니라 그리워서 찾아오는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그리워서 찾아오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 안에 이미 있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는 부모, 잔소리하지 않는 부모, 스스로 행복한 부모, 그런 부모를 자식은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면 자식은 그 요구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 자식은 그 따뜻함을 그리워하며 돌아옵니다. 제가 아는 두 어머니의 이야기를 견주어 보겠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에게 늘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하냐? 옆집 아들은 매주 온다더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식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점점 더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또 한 어머니는 자식이 올 때마다 그저 반갑게 맞았습니다. 바쁜데 어떻게 왔냐? 얼굴 보니 좋다. 다음엔 더 바쁘면 안 와도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어머니의 자식이 훨씬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부담이 없으니 마음이 가벼우니 더 자주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마음에 새겨둡시다. 효도는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러나는 효도는 부담 없는 부모에게서만 피어납니다. 우리가 가벼운 존재가 될 때 자식은 우리를 더 자주 찾습니다. 우리가 그리운 존재가 될 때 자식은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가 꼭 배워야 할 효에 대한 새로운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 노년의 마음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지만 마음도 자꾸 흔들립니다. 작은 일에 서운해지고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지나간 일에 마음이 자꾸 머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몸을 단련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 공부라고 부릅니다. 마음 공부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히는 연습입니다. 마음 공부의 첫걸음은 받아들임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받아들이고 변해가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맞서면 마음은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면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만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마음 공부의 두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저 집 자식은 효자라는데 저 어른은 아직도 정정하다는데 그 비교가 우리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똑같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길이 있고 우리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고 비교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따뜻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 공부의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매일 하루의 끝에 감사할 일 하나를 떠올리는 작은 습관이 우리 마음을 놀랍게 바꿉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누군가 안부를 물어주었다. 그 작은 감사들이 모여 우리 마음에 평온이라는 정원을 가꿉니다. 그리고 이 평온은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가 많은 어르신은 혈압이 안정되고 잠이 깊었습니다. 마음 공부는 곧 몸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어른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여든이 넘어 거동이 불편해지셨지만 늘 얼굴이 환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늘 평온하시냐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욕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눈을 뜬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그 평온한 얼굴이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평온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 작은 연습을 매일 이어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저는 삶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시끄러운 축제처럼 생각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하고 무언가 큰 성취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조용한 계속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한 걸음씩 걷는 것, 그 단순하고 조용한 계속됨 속에 삶의 진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걷는 길에서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받고 나무를 봅니다. 그 단순한 행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느낌들이 모여 우리 하루를 살만한 것으로 만듭니다. 거창한 행복을 멎지 마십시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다정한 안부 한마디, 조용한 아침 산책, 그 소소한 것들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무언가를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 않고 더 많이 받으려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품위 있게 따뜻하게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으로 가족도 사람도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우리 함께 그런 어른이 되어 갑시다. 무언가를 붙들지 않아도 충만한 어른, 무언가를 바라지 않아도 평온한 어른,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노년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들을 어떻게 채울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미움으로 채울 수도 있고 사랑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후회로 채울 수도 있고 감사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붙듦으로 채울 수도 있고 기다림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과 감사와 기다림으로 그 날들을 채워 갑시다. 그러면 우리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거리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거리가 왜 우리 몸의 건강과 이어지는지 그 까닭을 더 자세히 풀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마음과 몸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몸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몸도 오래 버텼습니다. 이것은 그저 옛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며느리가 서운하게 했던 그 한마디, 아들이 무심하게 끊었던 그 전화, 그것을 떠올리며 마음이 끓어오를 때 우리 몸은 조용히 상처를 입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진은 오랜 분노와 원망이 혈압을 끌어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화를 자주 내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심장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심장을 갉아먹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은 발 뻗고 잘 자고 있습니다. 정작 잠 못 이루며 가슴을 치는 것은 미워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내를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가장 먼저 편안해지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저도 살면서 미움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저를 오해했고 누군가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밤마다 그 일을 떠올리며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미움을 붙들고 있는 동안 나만 늙어가는구나. 그날 저는 그 미움을 조용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 몸도 함께 쉴 수 있습니다. 잠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진다고들 하십니다. 새벽에 자꾸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잠이 우리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이 찌꺼기가 제대로 씻기지 않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기억을 갉아먹습니다. 잠을 잘 자는 어르신이 치매를 덜 겪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잠을 깊이 잘 수 없습니다. 가족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한 밤, 서운함과 원망으로 뒤척이는 밤, 그런 밤에 우리 뇌는 결코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 곧 잠을 지키는 일이고 잠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과 잠과 뇌가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잠을 위해 제가 지키는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잠들기 전에는 걱정거리를 떠올리지 않으려 애씁니다. 대신 그날 감사했던 일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들어온 햇살 한 줌,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작은 것들을 떠올리며 잠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감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감사가 노년의 가장 강한 약이라고 믿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의 연구진은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느끼는 어르신이 더 오래 산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았고 면역력이 높았으며 마음의 병도 적었습니다. 감사는 그저 예의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몸을 지키는 진짜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감사보다 서운함을 먼저 느끼기 쉽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해서 서운하고 며느리가 안부를 안 물어서 서운합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우리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부러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는 것, 오늘도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서운함을 감사로 바꾸는 연습. 이것이 노년의 마음 공부입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안 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제 삶을 바쁘게 살고 있구나. 그만큼 건강하구나. 아들이 무심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제 일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만큼 든든하구나. 같은 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서운함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 몫입니다. 웃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덜 웃습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웃지 않아서 웃을 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주 웃는 어르신은 면역세포가 더 활발했습니다. 웃음은 그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웃음은 우리 몸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약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부러라도 웃읍시다. 거울을 보며 웃어도 좋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며 웃어도 좋습니다. 손주의 영상을 보며 웃어도 좋습니다. 하면 웃음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웃다 보면 이유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자주 웃는 어르신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누구나 밝은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웃으면 가족도 우리 곁에서 함께 웃게 됩니다. 이제 손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께서 손주를 두고 마음이 복잡하십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자주 못 봅니다. 어쩌다 보면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손주와의 관계에도 우리가 나눈 거리의 지혜가 똑같이 필요합니다. 손주를 사랑하되 손주의 부모를 넘어서지 마십시오. 손주를 아끼되 그 아이의 방식을 존중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손주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공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적은 어떠냐, 학원은 다니냐, 그런 말만 했습니다. 손주는 점점 할머니 만나기를 꺼렸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손주에게 공부 이야기는 부모에게 맡기십시오. 어르신은 그저 따뜻한 품이 되어 주십시오. 그 뒤로 그 어르신은 손주를 만나면 그저 안아주고 맛있는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손주는 다시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손주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따뜻함입니다. 세상이 손주를 다그칠 때 우리만큼은 손주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은 어르신은 손주가 자라서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그 따뜻함은 손주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이름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우리를 떠올릴 때 사람들의 마음에 번지는 온기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부터 그 온기를 차곡차곡 쌓아갑시다. 몸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아무리 잘 다스려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굳어버립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다리가 약해지고 허리가 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일어나 방을 한 바퀴 돕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서서 받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우리 몸을 지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명이 짧아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잠깐씩이라도 자주 일어나는 어르신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텔레비전 앞에 오래 앉아 있지 맙시다.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창밖을 보고 가볍게 몸을 풉시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을 크게 바꿉니다. 먹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없어지고 끼니를 거르기 쉽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차리기 귀찮아서 대충 때우고 그러다 끼니를 거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잘 먹는 것이 곧 약을 먹는 것입니다. 끼니를 거르지 마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쉽게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두부와 계란, 생선과 콩을 자주 드십시오. 끼니마다 한 가지씩이라도 챙겨 드십시오. 잘 먹고 잘 움직이는 어르신은 100살이 되어도 제 발로 걷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고 함께 먹는 밥은 따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드십시오. 자식이 멀리 있다면 이웃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오랜 친구를 불러도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람과의 연결이 끊긴 외로움이 우리 몸에 큰 해를 끼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함께 먹는 한 끼가 그 외로움을 녹입니다. 저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에게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값비싼 약도 아니고 귀한 보약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였고 매일의 걸음이었고 따뜻한 끼니였고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킨 사람은 오래도록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모두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 모두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뿌리에는 결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거리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려면 가족과의 거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매일 걸으려면 자식 걱정으로부터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따뜻하게 먹으려면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곁에 사람이 모이려면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눈 마음의 거리는 결국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이야기를 두려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희망으로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바꾸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미움 하나를 내려놓으면 그날 밤 잠이 깊어집니다. 감사 하나를 떠올리면 그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한 걸음을 더 걸으면 그만큼 몸이 튼튼해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노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곁에 머무는 가족, 애써 매달리지 않아도 찾아오는 자식, 무리하지 않아도 평온한 마음, 약에 기대지 않아도 튼튼한 몸,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노년의 풍경입니다. 그 풍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외로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병이 아닙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소리 없이 찾아와
마음을 갉아먹고 몸을 무너뜨립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깊은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외로움은 우리 몸에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께서 외로우면서도 가족만 바라봅니다. 자식이 채워주기를, 며느리가 챙겨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가족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며느리의 하루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외로움을 다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우리 스스로 채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작은 모임을 권합니다. 동네의 어르신 모임도 좋고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와 마주 앉아 차를 나누십시오.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한 시간이 일주일의 외로움을 녹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배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배울 것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100살이 넘어서도 매일 무언가를 배웁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만납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어르신은 뇌가 더 젊게 유지됩니다. 뇌는 쓸수록 깨어납니다. 쓰지 않으면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무엇이든 새로 배워봅시다. 서예를 배워도 좋고 노래를 배워도 좋습니다. 휴대전화 쓰는 법을 배워도 좋습니다. 손주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 보십시오. 손주는 신이 나서 가르쳐 줄 것이고 그 시간이 손주와의 사이를 가깝게 만듭니다. 배움은 뇌를 깨우고 사람을 잇습니다. 배우는 어르신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몸은 세월을 따라가도 마음은 늘 젊습니다. 햇빛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집 안에만 머물기 쉽습니다. 그런데 햇빛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에 따르면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햇빛을 못 받으면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집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 햇빛을 받으십시오. 햇빛은 뼈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은 마음도 지킵니다. 흐린 날이 이어지면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햇빛 속을 걷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그 30분이 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우리 날이 좋으면 망설이지 말고 밖으로 나갑시다. 햇빛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리고 값없이 주어집니다. 물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물이 부족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머리가 멍해지고 쉽게 어지럽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물을 마시는 어르신이 더 맑은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틈틈이 물을 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끼니마다 한 잔. 이 작은 습관이 우리 몸을 지킵니다. 이제 마음을 나눌 한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마음의 짐은 혼자 지면 무겁지만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그 한 사람이 배우자여도 좋고 오랜 친구여도 좋고 자식이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사람, 누군가의 비밀을 가볍게 옮기지 않는 사람,
누군가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곁에도 그런 사람이 모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은 주고받는 일입니다. 먼저 내미는 손이 결국 가장 따뜻한 손을 잡습니다. 지난날을 곱씹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지난 일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는 우리를 갉아먹기만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지난날에 마음을 두면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살면서 후회할 일이 많았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일, 더 따뜻할 수 있었던 순간. 그러나 저는 그것을 오래 붙들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그 시절의 나를 이제는 용서하자.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마음 공부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남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마음을 두십시오. 오늘 아침의 햇살, 오늘 마신 차 한 잔, 오늘 들은 새소리, 그 작은 것들 속에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느라 가까이 있는 기쁨을 놓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바로 오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립니다. 저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행복해 보였던 분들은 가장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감사하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분들, 그분들의 얼굴에는 늘 평온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돈으로도 약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감사할 것을 하나씩 떠올리면 됩니다. 그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됩니다. 그렇게 감사가 쌓이면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깊은 약이 됩니다. 여러분,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온 긴 세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부디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과 관계의 지혜를 길게 나누었는데 그 모든 지혜가 우리 몸을 지키는 일과 이어진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걷기입니다. 매일 아침 30분만 걸으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걸으십시오. 걷는 동안 다리의 근육이 깨어나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매일 걷는 어르신은 기억력이 흐려질 위험이 한참 낮았습니다. 걷기는 다리와 심장과 머리를 한꺼번에 지켜주는 가장 값싼 보약입니다. 그리고 걷는 동안 마음의 근심도 함께 걸어 나갑니다. 둘째는 잠입니다. 밤에 깊이 주무십시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밤사이에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망가진 곳을 고칩니다. 그러니 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저녁에는 너무 무겁게 드시지 마십시오. 깊은 잠 한 번이 그 어떤 약보다 우리 몸을 새롭게 합니다. 셋째는 끼니입니다. 끼니를 거르지 마십시오. 혼자 지내다 보면 밥 차리기가 귀찮아 끼니를 거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끼니를 거르면 기력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면 몸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잘 차려 먹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은 꼭 챙기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와 함께 드십시오. 함께 먹는 밥은 몸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외로움까지 채워줍니다. 걷기, 잠, 끼니, 이 단순한 3가지가 우리 노년의 몸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2가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마음에 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양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받는 사람은 비처럼 느끼고 결국 멀어집니다. 주되 헤아리고 줄 때는 흔적을 남기지 마십시오. 둘째, 자녀의 영역을 존중하십시오. 간섭과 관심은 다릅니다. 그 경계는 상대의 표정에 있습니다. 며느리의 왕국을 인정하고 조언은 청해질 때만 하십시오. 셋째, 부부의 일에는 끼어들지 마십시오. 화살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들어주되 판단하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받아주십시오. 넷째, 베풀되 절제하십시오. 모든 파도를 막아주면 자식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섯째, 적절한 거리를 지키십시오. 너무 멀면 가족이 아니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아프게 합니다. 그 사이에 서로가 숨쉴 공간을 남기십시오. 여섯째, 나만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자기 삶을 잃은 부모는 자식에게도 무거운 존재가 됩니다. 걷고 읽고 친구를 만나며 나의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일곱째, 외로움을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마음의 일이면서 몸의 병입니다. 좋은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보약입니다. 여덟째, 붙잡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붙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기다릴 줄 알면 돌아옵니다. 장미는 나비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아홉째, 말을 아끼고 잘 들으십시오. 어른의 품격은 많이 말하는 데 있지 않고 잘 듣는 데 있습니다. 비판은 아끼고 칭찬은 넉넉하게 하십시오. 열째, 스스로서는 어른이 되십시오. 너무 자주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고 행복한 부모가 자식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입니다. 11째,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가장 아까운 낭비는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를 아프게 하는 시간입니다. 묵은 원망은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2째, 향기로 머물게 하십시오. 관계는 힘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거리를 두십시오. 이 12가지를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단 3가지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조금 물러서십시오. 둘째, 나 자신을 먼저 가꾸십시오. 셋째, 향기로 기다리십시오. 이 3가지 안에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 반찬을 챙겨주던 그 마음, 손주를 위해 밤새 걱정하던 그 마음, 아들이 힘들까봐 먼저 전화를 걸던 그 마음, 그 모든 마음은 아름다웠습니다. 방법이 때로 서툴렀을지 몰라도 그 마음 자체는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방법으로 사랑하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조금 더 지혜롭게 표현하면 됩니다.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더 자주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하게 기다리며,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더 품위 있게 물러서며, 그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의 관계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변화는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장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더없이 기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멈추어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단 한 가지만 바꾸어 보십시오. 매일 걸던 전화를 한번 참아보는 것, 걱정의 말 대신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것, 혹은 나 자신을 위해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그 작은 시작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 함께 더 지혜롭게 사랑하며 더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요하고 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여러분 곁으로 기꺼이 돌아오는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쁘고 하루를 마치는 것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